문제점이 저는 어디 가서 네 가지를 없어져야 되고 네 가지를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지나온 50년을 보면 처음 25년은 산업화 시대에 주로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집중을 했죠. 그 다음 25년은 민주화에 우리가 집중을 많이 했죠. 저는 앞으로 25년은 아마 복지에 집중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시대정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복지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340조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이 105조입니다. 100조에서 105조인데 누가 보면 복지 예산이 거의 3분의 1이네 28%네 많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복지 예산 중에서 국민연금 빼고 건강보험 빼면 40조 빼면 65조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 갖고는 사실 선진국에 비하면 OECD 선진국 평균에 비하면 우리나라 예산이 복지 예산이 한 30조 정도는 더 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지 예산이 늘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무관심하니까 뭐 한 건 아니죠. 그게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가 제가 재선 의원 때 18대 국회 후반기 때 제가 보건복지 간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기억나실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민주당에서 주장한 정책이 3+1 정책이라고. 3이라는 건 뭐냐면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그 다음에 +1이라는 건 뭐냐면 반값 등록금. 이것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시하니까 새누리당에서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이 자식들 말이야 추석 앞두고 이런 포퓰리즘적인 인기 위주로 국민들한테 표어들라고 이런 정책을 발표한다고 3+1 적으려면 1년에 한 15조씩 이상 더 들어가는데 15조 이상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걸 정책을 한다고 막 공격을 우리한테 무지무지 해댔습니다. 당시 2010년도 당시에. 그런데 불과 그로부터 1년 반 지난 2012년 작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무상의료, 우리 민주당 의료보다 더 진전된 무상의료, 4대 중증 질환자 모두 국가가 진행시켜주겠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질환, 심장병, 이거 전부 다 4대 중증 질환자, 암 환자들은 전부 다 국가가 100% 건강보험으로 다 치료해주겠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무상 보육, 0세부터 5세까지 다 국가가 키워주겠다. 보육도 다 되겠다. 또 반값 등록금 공약 다 했지 않습니까? 불과 우리한테 1년 반 전에는 그렇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공격했던 새누리당이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다 발표를 했어요. 그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만 되면 무조건 20만 원씩 한 달 주겠다. 우리가 거기서 졌는지도 몰라요. 실제 108만 표를 차로 졌잖아요. 근데 모든 노인, 65세 이상 노인한테는 한 달에 20만 원씩 주겠다. 지금은 소득 하위 70%, 30% 높은 소득 30%는 안 주고 70%의 노인들에게 지금 98,000원씩 주고 있어요. 부부간에는 145,000원 주고 있고. 그것을 내년부터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모든 노인한테 잘 사나 못 사나 모든 노인한테 20만 원 주겠다니까 노인들이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600만이잖아요. 600만이 그걸 솔깃하죠. 우리 민주당의 공약 뭔지 압니까?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선되면 당선될 임기 5년 동안에 70%까지 주고 있는 노인들한테를 80%까지 그리고 5년 후에는 20만 원이 되도록 98,000원에서 까닥까닥 올라가서 5년 후에 20만 원이 되도록 그것도 70% 노인이 아닌 80% 노인에게만. 자, 어떻게 우리 민주당의 정책이 상당히 현실적이고 맞는 정책이에요.
근데 이것을 노인들은 아이고 5년 후에 20만 원 준다는 것도 새누리당은 당장 내년부터 20만 원 모든 노인한테 다 준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래갖고 결국 108만 표 차가 당선됐다고 한다면 54만 표만 우리 쪽으로 왔으면 우리가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그 공약을 우리가 했다 치봐요. 뭐 믿어줄 사람 믿어주고 안 믿어줄 사람 그래도 공약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막 프랑파트하고 모든 노인의 20만 원 그것이 54만 명만 자극했다고 그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2년 반 전에 공약했을 때는 그렇게 우리를 공격했던 새누리당이 그것을 박근혜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저는 이만큼 저는 좋습니다. 뭐 선거에 졌던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 정책이라고 그대로 이어져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 편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하고 우리 민주당의 공약하고 거의 70%가 겹칩니다. 겹쳐. 누가 민주당 공약이고 누가 새누리당 공약이 모를 정도로 공약이 겹칩니다. 특히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공약이 겹친 것만 실행을 해도 저는 70% 이상의 공약을 이행한다면 저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공약하고 야당이 공약했으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누구도 공약했지 않냐? 예산 하자. 그래 좋다고. 싸우지 않고 그것만 겹치는 공약만 시행을 해도 성공한 대통령 평가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아주 좋은 유리한 여건이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못 주겠다. 다시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해가지고 차등을 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민주당 공약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돈이 없거든요. 그리고 4대 촉진 제한자도 없었던 것으로 해보고 바깥 돈 갖고 보면 거론도 안 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임 여성 출산율 1.2명입니다. 1.2명이면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5천만이면 5천만인데 1.2명이면 2100년도 가면 20대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이 그대로 5천만이 되려면 가임 여성들이 2.1명을 낳아줘야 됩니다. 2.1명을 낳아줘야 되는데 지금 1.2명을 낳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인구가 2018년부터 줄어들어서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반면에 노인들은 2030년이 되면 100세 시대가 됩니다. 60세면 정년인데 지금 58세면 다 정년입니다. 60세면 정년이 40년을 이제 고는 없이 이제 놀아야 되는데 참 그것도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제가 이제 62살인데 2030년이 되면 80살이에요. 그때 평균 연령이 100세라니까 그때 가서도 20년 더 살 생각하니까 이거 깎아보죠. 그래서 내가 부남매입니다. 전부 다 5남매 이상 될 거예요. 지금 7남매. 그때 국가 말 들었더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렇게 나는 경제 대국을 석자 못했어요. 저는 그때 그 국가 말을 절대 안 듣고 기어이 난 거예요. 그때 얼마나 살기 어려웠습니까? 못 입고 못 먹고 버림목에 넘어가면서 그래도 자식 교육시킨다고 그냥 아둥바둥 자식들 교육시켜가지고 참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국가 유공자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왔습니다. 국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 13위 경제 대국이 됐다. 그래서 그런데 세상에 이 부모들 경로당 연료비 30만 원 그걸 깎아버리고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45% OECD 성 1위입니다. 저는 이 노인들이 안 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짧은 기간에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세계 12위, 13위 경제 대국이 됐겠습니까? 저는 노인들에 대한 정책을 돈으로 20만 원씩 못 준다면 내가 그래서 이번에 그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 입법이라도 좀 지정해서 노인들한테 위로를 해줘야 해서 내가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기했습니다.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이잖아요. 10월 3일이 개천절이잖아요. 공휴일이잖아요. 연휴로 만들어버리게요. 10월 2일, 3일 연휴로 만들어버리게요. 저는요. 어버이날은 모두 공휴일입니까? 어버이날은. 요즘 결혼만 하면 어버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 쉬는 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날은 좋습니다. 공휴일 좋고. 노인의 날을 난 공휴일 해줘야 된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면
일본은 1954년부터 지금 60년째 노인의 날이 공휴일입니다. 일본은 최고령 국가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그런 거라도 해서 노인들에 대한 대우를 해줬는데 하여튼 노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35%를 노인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프랑스는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44조 원씩 5년간을 230조를 집중 투자해가지고 가입률을 0.5% 올렸습니다. 0.5명. 그러니까 가입률 한 명 올린다는 것은 무지하게 힘듭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다 쏟아 부숴야지 300조 쏟아서 가입률성은. 그러니까 여자들이 애만 낳으면 국가가 키워주는, 완전히 키워준 책임지는 양육수단 주고 지금 이렇게 해도 날까 말까 합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지금 인구를 늘려야 된다. 가입률을 늘려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 인구 집중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너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12%의 면적에 서울, 인천, 경기가 12% 면적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9%가 거기 몰려 있습니다. 절반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지금 이 전남이 2000년도에 200만이었어요. 딱 200만이었습니다. 2000년에. 지금 2011년에 173만입니다. 계속 1년에 한 4,000명씩, 한 3만 명씩 줄어듭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기업도시, 혁신도시 만들어 공공의 지방을 이전하고 그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지방 대학을,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방으로 옮겨야 된다고. 인센티브 줘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아까 반쪽 지방자치, 그리고 대학 진학률.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82%예요. 82%. 너도 대학을 갑니다. 일본이 75%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스위스가 25%뿐이 안 돼요. 스위스 국민소득이 8만 불입니다. 25%뿐이 안 돼요. 그러면서 스위스는 고용률이 100%입니다. 우리나라는 82%가 대학을 나와가지고 백수들은 전부 다 대학 나와서 취직이 안 됩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등록금은 세계에서 미국도 하고 비싼 나라입니다. 등록금은. 미국은 더군다나 공립이 80%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사립이 80%예요. 이거 문제입니다. 1년에 고등학교 60만 명이 졸업합니다. 60만 명이 졸업해요. 저는 대학교까지 나오는데, 애 낳아서부터 대학교까지 나오는데, 그저께 보건환경연구원 통계로 보니까 2억 6천만 원 대학교가 졸업시키는데, 그 중에서 1억이 대학교 때 들어가는 돈이라고요. 1년에 60만 명 졸업하는데, 고등학교 30만 명만 안 가도 1년에 30조가 세이브 되는 거예요. 30조가. 저는 이게 왜 그러냐? 왜 나도 대학을 가려느냐? 이 학력, 이력서 쓸 때 학력, 어디 대학교 무슨 과 나왔는지 이걸 꼭 보거든요. 저는 무학이 되더라도 그 사람 능력만 있으면, 시험 받고 능력만 있으면 무학이라도 삼성전자에 취업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임금 승진해서 소외받지 않고, 대학 나온 사람은 빨리 임금 올라가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임금이 안 올라가니까 죽으나 사나 그냥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일단 나와놓고 취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 승진도 빠르고 임금도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없어요. 학력 철폐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게 지금 제일 암적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가지 문제고, 우리나라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IT, 둘째 문화, 셋째 중소기업, 네 번째 남북 통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IT는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분기에 지금 엊그저께 3분기에 10조 원 영업이익을 남겼습니다. 10조 원. 삼성전자가 10조 원 영업이익을 남겼잖아요. 그럼 1년이면 40조 이익을 버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세계 5대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가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게 네 가지가 있다며요. 내놓을 만한 거. 세계 1위가. 첫째는 인천공항. 인천공항이 세계 1위다 그러면. 인천공항 와서 세계 사람도 올린다. 두 번째 삼성전자. 세 번째 여자 골퍼. 네, 골퍼. 네 번째는 우리나라 여자들의 치맛바람. 네 개가 세계 1위다 그러면. 그런데 하여튼 삼성전자가 참 이건희 회장이 대단하다는 것이 1987년도에 회장 취임해가지고 그때 삼성전자 매출이 10조에서 10조 1년 매출이
지금 300조 아닙니까? 우리나라 예산을 맞먹는 거예요. 불과 25년 만에 매출을 이렇게 올렸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시대를 지나서 앞으로 소재 산업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 IT 강국 우리나라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고 어쨌든 스마트폰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머니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요즘 휴대폰을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스마트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무시하고 중국 사람 무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뿐이에요.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잖아요. 세계 강국이잖아요. 미국 다음에 중국이잖아요. 일본이 세계 7대 강국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G20이라고 그래갖고 한 13위, 15위, 20위 정도 되잖아요. 한국은. 국력은 뭐 경제력이나 이 군사력에서 일본이나 중국이 한참 뒤지지만은 한국 사람같이 중국 사람 무시하고 일본 사람 무시하는 국민이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유독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은 그냥 아래로 절로 봐버려요. 그게 뭐냐? 이 IT가 뭐냐? IT. 컴퓨터를 갖고 놀아버려요. 전화기 갖고 여기 애들 전문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빠른지 하여튼 일본 사람 따라오지를 못해요. 일본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 사람 신원 확인하는데 한 10일 걸려요.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옛날 쓰나미 때도 막 지금도 지금 신원을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수두로 가다 그러잖아요. 일본은 주민등록증이 없잖아요.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신원 파악하는데 상당히 힘들었는데 한국은 딱 지문만 찍어보면 그냥 10초만 그냥 딱 기다려 나와버립니다. 나와버려요. 이게 IT 강국이에요. IT의 힘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기 속도전입니다. 속도전 전부 다. 근데 일본은 따라오지는 못해요. 중국도 따라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IT 강국으로 와야 된다. 근데 이 IT 강국을 연밀 때 없애버렸잖아요. 정보통신부를. 하고 다시 이제 뭐 지식개발 미래 참여 과학 프로젝트 하면 어쨌든 이 IT 강국으로 가야 된다. 문화 강국. 우리나라가 이 중국사, 일본 사람들 앞선 것이 문화하고 이 IT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아무리 산업이 발달되고 우리나라 자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원이 없어요. 문화 한다 이것은 싸이. 내가 그렇게 프랑스 말에 가가지고 그 종업원이 어디서 왔냐고 막 가면 그때 무자펜 물어보잖아요. 그냥 싸이 그러니까 코리아 딱 그냥 싸이란 말 한마디만 하면 자기가 이 포까지 잡아가지고 이 포까지 하면서 코리아 딱 이러고요. 문화의 힘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하잖아요. 이 한류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인데 왜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것을 외국에서 무지하게 많이 봐요. 한국 드라마를. 왜 그러냐? 일본 드라마나 중국 드라마 한 방울 해요. 왜냐? 이게 현실에 가깝고 진실되거든요. 드라마가. 진짜 같거든. 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드라마예요.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록문화유산이 11개입니다. 기록은 뭐 훈민정음부터 시작해서 뭐 5.18 기록까지 11개가 되는데 중국은 6개, 일본은 하나뿐이 없어요. 일본은 기록하는 문화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문화가 발달했습니까? 백제 때 도자기, 고려 청자, 뭐 한글, 치우기, 금소갈자, 우리 과거에 한번 보세요. 역사를 보면 얼마나 우리 문화 찬란해가지고 일본에다 전래해주고 중국에다 전래 갖고 왔는가.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시대는 문화에 중점을 둬야 된다. 자원도. 그래서 문화, IT, 그 다음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대기업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이. 지금 지난 10년 동안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인원차를 봤더니 대기업은 10년 전에 220만이었어요. 종업원이. 지금 160만을 줄었어요.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60만이 줄었습니다. 10년 동안에. 그런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770만에서 1150만이 됐어요. 380만이 늘었어요.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에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에다가 미래 국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일자리 7구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대기업만 가려고 중소기업 안 가려고 해요. 세계 최대 중소기업 강국이 어디입니까? 독일 아닙니까? 독일이 저렇게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은 유로가 다 망해가고 해서 독일이 저렇게 힘을 유지하는 것은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뭔가 좀 돈 좀 벌려고 하면 대기업이 와서 그냥 인수하고 가버리고 대기업 침투를 해버립니다. 오직했으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참여를 못하는 업종을 정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대기업 위주에 너무 정책을 써주고 특히 박정희 시대 때부터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써온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경제가 좀 물론 대기업도 잘해야죠. 삼성전자 같은 잘해야지만 중소기업이 너무 허약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 사자하고 이 염소하고 양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키워야지 울타리가 없이 규제를 완화한다고 규제를 풀어버리면 사자가 염소 다 잡아먹어 버리죠. 그래서 울타리를 쳐줘야 된다. 보호막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저는 이것을 그 다음 마지막에 중요한 우리나라 가야 될 게 남북통일 문제입니다. 저는 남북이 통일되면 전문가들이 남북통일이 한 2030년 정도 되면 남북통일이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2030년보다 그래도 빨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통일되면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 중국, 미국 다음에 한국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지금 남한 갖고 세계에서 12번째, 13번째 따지고 있는데 북한까지만 온다면 세계에서 3번째 나라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G3 국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왜냐? 지금 남북 통일을 하는 북한은 우리나라 이상하게 남한은 지하자원이 하나도 없고 북한은 지하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 매장량만 하더라도 시가로 따질 수가 없지만 되게 지금 전문가들 보는 게 8,000조를 보고 있어요. 8,000조. 뭐 지금 우량 뭐 이런 거 그냥 철강석, 지금 철강석 지금 화양제철 포항에서 이거 호주에서 다 수입해 오잖아요. 북한에서 하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북한한테 돈 주고 하고 북한도 돈 벌어서 좋고 우리도 좋고 이거 좀 남한의 기술과 자본력,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 이거 결합하면요 저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말도 맞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지하자원을 중국이 지금 갖고 가고 있잖아요. 중국이 시세보다 한 30% 싸게 갖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은 돈이 필요해요. 돈이. 개성공단이 하고 돈도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요. 지금 어떻게 뭔가 지금 저는 북한을 통일시키는 방법은 경제력으로 무너뜨려야 된다. 돈 맛을 알게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 돈 맛을 알게 해가지고 살금살금 이렇게 해서 변화시켜야지. 저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공정하면서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을 지원하고 돈 맛을 알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남북한이 이렇게 대립관계로 가버리면 손해보는 것은 남한입니다. 주가 폭락하고 남한이 손해보면 북한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2판 3판 이제는 2판 3판 전 세계 지구상에서 3대가 세습하는 나라는 지금 나라뿐이에요. 지금 북한이 저렇게 미국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북한이 미국하고 저렇게 지금 미국한테 원하는 것이 자기네들 국가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북한은 국가를 인정해주라. 지금 미국이 수배를 안고 있는 나라 전 세계에 4개 있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가 오늘 미국하고 수고 않겠다고 하는 나라니까 그 부탄, 미국이 오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부탄이에요. 그리고 이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러니까 북한을 우리는 국가로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인정 안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지금 막 핵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50년 동안을 미국하고 관계를 중요시했다면, 저는 앞으로 50년은 중국하고 관계를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무역량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무역해갖고 돈 벌고 사고 있는데, 무역량이 미국, 일본, 유럽에 수출하는 무역량보다 중국 한 나라하고 수출하는 무역량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중국하고 관계도 안 좋아집니다.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 무역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미국보다는 좀 더 중국에 가까이 해야 될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박근혜가 지금 중국하고 상당히 관계가 괜찮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먼저 하고, 그래서 저는 참 그거 외교적인 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관계 문제를 우리가 잘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난 이 4가지만 된다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전남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없느냐, 아이고 지금 10시가 됐는데 하여튼 저는 전남에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순천만 정원 박람회를 보고 저 대박 났지 않습니까? 어쨌든 성공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그래서 우리 전남에 제2, 제3의 순천만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전남이 갖고 있는 자원, 어저께 누가 신기남 의원이 전라남도 국정감사를 하면서 자기가 그 전라남도 업무 현황을 보고는 전남에가 섬이 대한민국의 65%나 되는 섬이 전남에가 있습니까?
그 대한민국 해안선의 48%가 전남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갯벌의 42%가 전남에 있습니까? 이걸 자기가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세 번이나 설명이더라고요. 자, 그런 것이 참 우리 전남의 앞으로 귀중한 자원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따뜻한 기후, 맛있는 음식, 뭐 천년고찰이 그렇죠. 대한민국의 천년고찰이 25개가 있는데 그중에 대한민국 전남에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송광사, 서남사, 하엄사, 백양사, 대흥사. 조계사 밑에는 2개나 있어요. 서남사, 송광사. 자, 이것도 힘듭니다. 천년고찰이라는 것이 옛날에 잘 와가지고 명당자리에 다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화예술이 또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우리나라 농업이 옛날 농업사회에서는 호남 곡창지대가 나니까 호남 사람들이 제일 잘 살았어요. 산업화 시기가 되어서 제일 못 살아졌지. 옛날에 농경사회 때는 호남이 제일 잘 살았지 않습니까? 제일 잘 살다 보니까 돈이 많고 수산물, 소금 제일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돈이 많고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창도 배우고 판소리도 배우고 문화예술이 엄청나게 발달된 거예요. 이 전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얼마나 찬란합니까? 네가 성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 그냥 그 수도권에서 멀쩡히 가면 전부 다 귀향을 여기 다 보냈어요. 귀향을.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한의 문화를 갖고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는 제주도 올레길이요. 제주도 올레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올레길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슈퍼까지도 다 돈을 버니까 걸어다니면서 이게 뭐 어디 돈 버는 데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버니까 참 올레길은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전남에다가 이 올레길을 만들면 저는 제주도보다 훨씬 더 스토리텔링이 있고 멋있는 올레길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전남이라고 봅니다. 뭐 슬로우 시트도 있고 막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리고 그런 자연 환경, 문화예술, 역사 뭐 이런 걸 다 가능한다면 저는 순천만 같은 순천만이 태고적부터 있었지만 태고적부터 순천만은 존재했지만 저걸 가지고 돈 벌고 저걸 가지고 하루에 10,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1년에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것은 불과 5년 전, 몇 년 전부터 돈을 벌었습니다. 순천만이 트고 나서 정원박람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 사람의 아이디어, 한 사람의 지도자의 생각이 지역을 바꿀 수 있다. 우리 지역은, 전남은 얼마든지 그런 면에서 돈을 적게 들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전남이 될 것이다.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이 지금 가장 천대받는 산업이지만은 저는 앞으로 10년 내로는 농업이 저는 가장 각광받는 산업이 되고 우리나라 식량 위기에 지금 식량 자급률 23%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 77%는 수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지만 세계 5대 곡물 수입국입니다. 지금 이대로 농토를 버려지고 농토를 황폐화시켜버리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농업이 이게 생명산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농도인 전남을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식량 위기가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농업도 저는 농업이요. 지금 우리 박준인 사님 친환경 산업 해가지고 뭐 정부 60%에서 그러면 친환경 산업이라는 말보다는 명칭을 바꿔서 보약 산업으로 해요. 음식이 약이지 않습니까? 전 전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보약이다. 보약 산업이다. 그래서 좀 그 보약 산업으로 좀 앞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저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농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전남은 저는 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낙후되어 있지만은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이 우리 전남이 이 노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노인 문제도 지금 대한민국 노인 비율이 11%밖에 안 되는 우리 전남 노인 비율이 20%가 넘어갔습니다. 고흥 같은 데는 34%가 넘어갔습니다. 이 노인 문제도 저는 위기지만은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지금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이 실버 산업의 시장 규모가
1년에 800조가 넘습니다. 노인들 뭐 용품, 노인들 옷, 패션, 주택, 뭐 병원, 이게 지금 실버 산업의 산업 규모가 800조가 넘습니다. 1년에. 우리 대한민국 실버 산업의 규모는 63조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실버 산업에 희망이 보이는 곳이는 노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은퇴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저는 전남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남에서 보완해야 될 것은 의료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이것을 우리가 보완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곳, 전남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건배제도 비행기로 옵니다. 비전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전남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